커져가던 야쿠자의 세계는 점점 독특한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내부가 어떻게 체계화됐는지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 조직은 두목 아래 부두목, 그리고 그 아래 조직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가족적인 그룹 같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중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오야붕. 맞습니다. 오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두목을 오야붕, 그리고 자식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꼬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꼬붕. 진짜 꼬붕도 많이 썼던 단어예요.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란 뜻이에요. 꼬붕이구나. 아들의 역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야쿠자는 왜 하필 조직 내부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정을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피로 맺어진.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저 조직에 들어간다고 바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보통 조직에서 그를 보증하는 인물이 있을 때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야쿠자들의 용어로는 헤아즈미,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방구석에서 지내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연습생이네요. 맞아요. 잘하시겠네요. 연습생. 이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요. 연습생보다 훨씬 더 긴가요? 이렇게 보네요. 그 후 정식 조직원으로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두목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한 가지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술잔을 받아야 돼요. 게임에서 많이 배우셨네요. 그럼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술잔을 부딪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두목과 새로운 조직원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의 잔에 술을 채우고 마실 때 비로소 혈연 관계 이상의 깊은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된 거죠. 그렇죠. 하야 씨,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할 게 있을까요? 두목이 준 술잔을 손에 싸서 잘 보관했다가 그 나중에 탈퇴할 때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쿠자는 평생 야쿠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물증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야쿠자를 보증하는. 배지 아니야? 배지? 바로 야쿠자의 문신이라 불리는 이레즈미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저거 진짜 문신이에요? 예. 옷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야쿠자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조직원 간의 단합과는 별개로 본래의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싶어. 야쿠자가 몸에 문신을 새겨넣는 본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이거 알았는데. 네, 기원 씨. 저 이레짐이라는 문신은 하면은 지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지울 수 없는 나의 증표다. 그거는 맞긴 합니다만 정답은 아니에요. 뭐였지? 나 이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레즈미를 이유가 하는. 빨리 맞춰요. 나 뭔데요? 까먹었어. 형사님 모르겠어요. 아세요? 형사님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힌트를 주시죠. 좀 힌트를 드리면,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 진짜 많이 아파가 되잖아요. 많이 아파. 정답. 예, 혜성 씨. 고통을 참아라, 견뎌라. 그래야 너는 진정한 조직원이 될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야쿠자가 문신을 하는 본래 이유는 바로 인내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아파요? 문신이? 그러니까 문신을 가리켜 야쿠자는 가만, 그러니까 일본어로 가만이라는 거는 참다라는 뜻이에요. 가만. 문자 그대로
이레지미를 하는 그 고통, 아픔을 참아서 몸에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마치 그 녹슨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자르는 느낌이라고 그 합니다. 정도예요? 예, 한 땀 한 땀 아, 새기는 방법밖에 없었기 아 때문에 옛날엔 진짜 아팠겠다. 더더욱이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뭐야 무슨 도자기에 그림 새기듯이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할 경우 전신에 문신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0시간? 아니요. 하루 넘어요. 하루에 못 해요. 일주일에 한 아니, 달. 저렇게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전신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2, 3년? 그렇게 오래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여 야쿠자로 입문하는 통과 의례를 겪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아야 씨, 야구자들이 자주 하는 문신 따로 있습니까? 잉어 그림을 많이 하거든요. 잉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으로 두목에 이름을 새기거나 또 조직에 문장을 그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조직의 조직원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요. 뭘까요? 승진? 즉 하나의 조직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이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아. 큰 야쿠자 조직은 보통 1차 조직의 조직원이 2차 조직의 두목이 되고 2차 조직의 조직원이 3차 조직의 두목이 되면서 거대한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 조직 안에 수많은 하부 조직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직원들 간에는 좀처럼 끊어내기 어려운 결속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유지를 위해 모든 조직원들은 거의 매달 목숨처럼 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정답. 규현 씨. 상납금. 너무 쉽게 맞추죠. 이건 정답. 네, 이거는 이거는 뻔한- 혜성 씨도 알 만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야쿠자 쪽으로는 혜성 씨가 좀 레벨이 좀 딸리거든요. 두고 봐요. 바로 상납금을 위에 바치는 거였어요. 모든 조직원들은 상부에 상납금을 내서 두목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는 상납금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계속. 한 조직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직의 120명 조직원들이 한 달에 한 명당 50만 원씩을 내고 2차 조직들에 속한 250명의 조직원 한 명당 약 25만 원씩을 거기에 3차 조직들에 속한 600명이 각 15만 원씩을 상납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총 2억 1,25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가 매달 피라미드 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조직의 두목에게 상납되게 되는 거죠. 와, 저 두목되는 게 꿈이겠다. 엄청난 규모죠. 이때 조직원들은 더 많은 상납금을 내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빨리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조금씩 감을 잡아오시는데요. 이제 그래서 야쿠자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흑화해. 더 많은 상납금을 낼수록 조직 내에서 승격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와. 이 상납금이 야쿠자가 불법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또 여기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쿠자의 세력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와바리?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 예, 나와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5세기 중반에 전국시대 이후에 성곽이나 돌담을 만들 때 이 구상하는 방법으로 땅 위에 줄을 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놀라운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은 단어들이 야쿠자에서 나온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조직이 하부 조직들까지 다 관리하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각 조직 안에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조직의 기강을 흔들리지 않도록 벌을 명확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 조직원에게는 내부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은지원 씨를 보게 되는데 조직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손가락을 한 마디씩 자르는 체벌입니다. 좀 잔인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명 유비쯤에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그 처벌인데요. 이 형벌은 사실 역사가 좀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가 일본도 칼이죠. 칼을 쥘 때 새끼 손가락부터 검지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점차 검을 쥐는 힘이 약해지는 데에서 착안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죄를 지을 때 새끼 손가락부터 한 마디씩 잘려나갔던 거였어요. 칼을 써야 하는 사무라이한테 가장 잔인한 벌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칼을 써야 되는 야쿠자한테도 상징적인 처벌이 되겠죠. 아, 누가 만들었어, 그거 진짜. 아유. 이렇게 잘라낸 손가락을 상부에 받치며 본부에서 그 손가락을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내도 글씨를 쓰거나 뭐 할 수 있게끔 젓가락질도 하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세 개를 남겨놓은 거고 이렇게 손가락이 잘린 야쿠자는 바깥에서는 모형 손가락을 끼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것도 좀 심한 처벌 같은데 이것보다 더한 처벌도 있었어요? 예, 야쿠자 조직은 조직을 배신하거나 조직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혔던 경우에는 손가락 자르는 것보다 더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뭐죠? 그 내가 아까 말한 추방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아니, 전 야구- 추방을 당했어요. 게임하면서 추방시키더라고. 게임에서. 파문을 당하셨군요. 파문이요. 네, 맞아요. 파문. 예, 바로 조직에서 쫓겨나는 처벌, 파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뭔지 사진으로 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치정 문제까지 썩어 빠져 선배들로부터 거듭된 주의와 온종도 짓밟고 개 짐승만도 못한 그 행동을 용서하기 어려워 조직의 협의 결과 파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에서 파문을 당한 조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인 신분이 돼서 예. 조직에서 건들지도 않던데요. 그거는 게임의 세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게임은 좀 그런가 봅니다. 일반인이라고 현실과 달라요. 아니 일반인이라고 취급해서 예, 안 건드리더라고. 건드리지 않지만 그 반면에 보호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한테 파문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왜냐하면 거예요. 그동안 사고를 쳐왔는데 예, 그 조직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아, 보호를 안 해줬구나. 나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파문 당한 다음에. 그런 거죠. 진짜 파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장은 해당 조직에는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조직에게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를 가해도 조직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증명해 주는 거구나. 다른 그렇죠. 조직에도 못 들어가고. 파문을 당한 한 야쿠자의 증언을 한번 경험상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야쿠자를 죽이는데 칼은 필요 없다. 파문장 하나면 충분하다. 조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만큼 정말 무섭다. 이처럼 조직에서 내쫓김과 동시에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숨어 살고 이러겠네. 그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예, 교수님 말씀처럼 사형 선고네요. 예. 그렇다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던 야쿠자는 언제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혹시 어떤 전 세계적인 이벤트 올림픽 아닐까요 혹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야쿠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에? 저 2차 세계대전 때요? 예. 당시 일본은 그들이 사는 도시 안에서 권력을 가진 야쿠자를 적극 활용해서 전쟁에 동원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하역 노동자 출신에게는 무기와 식량 등을 싣고 나르는 병참 업무와 토목 공사를 맡기고 구하기 어려운 물자는 야쿠자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조달받았던 거죠. 게다가 패전 후에도 일본은 야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이걸 어떻게 사용해? 신바시? 시장?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매? 건, 시장 예. 같은 게 맞는 거 예, 같아요. 맞습니다. 도쿄 신바시 외곽 자유시장, 간토 마츠다파, 아타고 경찰서. 마츠다 구미라고 써 있네. 마츠다구미. 여기서 이제 치안 담당자가 둘인 거 알겠죠? 하나는 경찰, 다른 하나는 당시 도쿄에 근거지를 둔 간토 마츠다파라는 야쿠자 조직이었던 거죠. 교수님, 경찰이랑 야쿠자 같이 치안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경찰이 의뢰를 한 건가요? 예, 지금이라면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당시 암시장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이 야쿠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게 됩니다. 당시 일본엔 도쿄의 신바시, 우에노, 시부야는 물론이고 오사카, 고베 등도 포함해서 전국에 암시장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시장엔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 그리고 일본인이 뒤섞여서 치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승 국민, 즉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 보면 이제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하지만 전승 국민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이때 경찰은 야쿠자를 끌어들여서 암시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 과정에서 도쿄의 암시장에서는 야쿠자와 타이완인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약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이렇듯 당시 야쿠자는 일본 경찰의 묵인 아래 전승 국민을 폭력으로 이제 누르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